어머니, 돌아오는 비행기 표는 알아서 하셔야 할 거예요. 채원, 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선명했다. 마치 잘 닦인 칼날처럼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내 귀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무슨 말이냐는 듯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채원은 명품 가방의 손잡이를 고쳐 잡으며 무심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예시잔하여 요즘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민석 씨 승진 기념 여행이라 저희도 빠듯해요.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니까 제주도에서 며칠 더 머무시면서 천천히 구경도 하시고 돌아오는 건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그 옆에 서 있던 아들. 민석이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언제나처럼 아내의 의견에 조용히 동조하고 있었다. 내가 기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내 유일한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내 짐은 어떡하고?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내 작은 여행 가방은 조금 전 채원이가 어머니 짐은 무거우니 저희가 붙일게요. 라며 가져간 뒤였다. 채원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짐이요. 그건 저희가 일단 붙였는데 어머니께서 며칠 더 계실 거면 나중에 택배로 보내드리면 되죠. 요즘 택배 시스템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집 앞까지 오잖아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잘 짜인 각본이었고 나는 그 각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버려지는 역할이었다. 승진 기념 여행. 가족 여행이라며 나를 들뜨게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나를 이곳에 버리기 위한 미끼였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탑승 시간 늦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미련 없이 보안, 검색대 안으로 사라졌다. 수많은 인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거대한 공항 터미널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내 손에는 제주도행 편도 항공권 한 장만이 덩그러니 들려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듯한 이명만이 내 귓속을 가득 채웠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 지훈 씨가 서재에서 뒤적이는 책장 소리. 주방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 그리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며 저런 저런 하고 혀를 차는 그의 목소리까지. 그는 내 세상의 배경음악이었고 내 삶의 모든 장면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우리 집은 소리를 잃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겁고 축축한 침묵뿐이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서워 일부러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설거지를 할 때면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인위적인 소음들은 지훈 씨의 부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남편의 49제가 지나고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채원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계속 그렇게 집에만 계시면 병나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민석이도 아내의 말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이번에 제가 승진도 했고 기념으로 회사에서 제주도 콘도 이용권이 나왔어요. 채원이랑 저랑 휴가 내서 며칠 다녀오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같이 가요. 그 말이 메마른 내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늘 혼자였다. 아들 내외가 가끔 들르기는 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바빴고 그들의 방문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세상에서 나는 점점 희미해지는 존재, 챙겨야 할 과거의 유산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가자니 그 순간 나는 잠시 잊고 있던 소속감을 느꼈다. 나도 아직은 이 아이들의 가족이라는 안도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면 좋지. 그날 이후 나는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았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색의 스카프를 꺼내고 여행에 가져갈 물건들을 하나씩 챙기며 아이처럼 설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들 내외의 빠듯한 살림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 존재가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거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며칠을 고민하던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두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신혼 초 첫 월급을 탔다며 내게 선물했던 작은 그림 한 점이 들어있었다. 무명 화가가 그린 작은 모란곡 그림이었지만 지훈 씨는 모라는 부귀영화를 상징한대.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활짝 피자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었다. 그에게는 건축가로서의 꿈이 있었고 나에게는 그 꿈을 함께 이뤄나갈 미래가 있었다. 그 그림은 우리의 약속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가끔 그 그림을 꺼내보며 그와의 추억을 곱씹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추억보다 아들 내외의 여행에 보탬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사동의 한 화랑을 찾아가 그림을 팔았다. 생각보다 꽤 큰 돈이 손에 들어왔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나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채원이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채원의 눈이 동그래졌다. 별거 아니다. 민석이 승진 축하 선물이다. 그리고 이번 여행 경비에 보태 쓰렴. 나 때문에 너희들 부담 갖는 거 싫다. 채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희 좀 빠듯했는데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민석이도 옆에서 고마워, 엄마. 엄마 덕분에 여행 가서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라며 내 어깨를 주물렀다. 나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내가 판 것은 단순한 그림 한 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그 추억을 팔아 가족의 행복을 살 수 있다면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내가 여전히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안도감의 대가로 이곳 낯선 공항에 홀로 서 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편도 항공권 한 장뿐이다. 귓게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라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내 어리석음을 비웃는 차가운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이륙하고 있었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오르는 저 비행기들처럼 내 아들과 며느리도 그들의 행복을 향해 날아갔다. 나라는 낡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채 공항의 거대한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나는 멍하니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이마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 차가움은 내게 또 다른 기억 하나를 불러왔다. 얼마 전 인사동 화랑에서 내가 팔아버린 그 그림의 차가운 액자 테두리 같은 감촉이었다. 남편 지훈 씨가 떠난 후 우리 집은 거대한 침묵의 상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집 안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현관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욕실 선반에는 그의 칫솔이 내 것과 나란히 꽂혀 있었다. 침대 맡 그의 자리에는 그가 읽다만 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고 책갈피 대신 끼워져 있는 낡은 영수증조차 그의 채취를 머금은 듯했다. 나는 그 흔적들을 차마 치우지 못했다. 그것들은 그가 없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나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그의 자리를 더듬었다. 텅 빈 공간과 차갑게 식은 시트만이 나를 맞이할 때 나는 비로소 그가 정말로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닫곤 했다. 아들 내외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들렀다. 그들의 방문은 짧았고 대화는 늘 비슷했다. 어머니,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네, 그럼요. 잘 먹고 있어요? 별일 없으시고요. 그럼 늘 똑같지. 그들은 내 안부를 묻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채원이는 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민석이는 피곤한 얼굴로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어머니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낡은 가구와도 같았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바빴고 그들의 세상에서 나는 점점 더 작은 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자신들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출금 이야기, 회사 상사에 대한 불평, 주말에 누구네 부부와 골프 약속을 잡았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역할에 충실했다. 내가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들은 금세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어머니,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라며 말을 잘랐다. 나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다. 내 과거는 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찬란했던 시간들은 그들에게는 그저 낡고 지루한 이야깃거리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의 승진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내 아들이 자신의 세계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축하 파티를 하자며 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주도 여행 이야기가 나왔다. 엄마, 이번 승진 기념으로 엄마 모시고 제대로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어. 아빠 계셨을 때 자주 못 모신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 민석이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위로했다. 채원이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네, 어머니, 민석 씨가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제대로 효도할게요. 나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니라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초대받는 듯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빠듯한 살림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나 하나가 더해지면 분명 부담이 될 터였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곱게 한지로 싼 그림 한 점이 있었다. 지훈 씨가 건축사무소에 갓 취직하고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기념으로 나에게 선물한 그림이었다. 인사동의 어느 작은 화랑에서 발견했다는 그 그림은 활짝 핀 흰 모랑곳 새송이를 담고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기품 있고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는 그림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서연아, 모라는 예로부터 부귀와 명예를 상징한대. 당신과 나, 우리 인생도 이 모란처럼 활짝 피어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의 눈은 꿈과 자신감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 벅찼던 그날의 젊은 우리를 떠올렸다. 그 그림은 내 젊음의 증표이자 남편과의 사랑의 서약서와도 같았다. 나는 그림을 들고 인사동으로 향했다. 그림을 샀던 그 화랑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수소문 끝에 다른 화랑을 찾아갔다. 화랑 주인은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꽤 괜찮은 가격을 제시했다. 무명 작가의 작품이지만 붓터치가 예사롭지 않다나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내 삶의 한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보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죽은 남편과의 추억을 지키는 것보다 살아있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발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거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나는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 돈을 봉투에 담아 채원이에게 건넸을 때 며느리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머니, 정말 이걸 저희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감탄과 기쁨이 나를 안심시켰다.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돈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그들의 웃음과 맞바꾼 셈이었다. 다시 현재 공항의 차가운 유리창 이제 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웃음, 심지어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까지도.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버릴 계획이었고 내가 건넨 돈은 그들의 계획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준 윤활유에 불과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추억을 팔아 나 자신을 버리는 비용을 그들에게 쥐어준 셈이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 귓가에 지훈 씨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서연아, 우리 인생도 이 모란처럼 활짝 피어날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인생은 약속처럼 활짝 피어났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 막 뿌리째 뽑혀 버려진 신세가 되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모든 빛을 잃어버린 공허한 눈동자. 저 초라한 늙은이가 정말 나란 말인가.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공항의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내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떠나거나 반가운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그 생동감 넘치는 풍경 속에서 나만이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곳은 나에게 버려진 장소, 내 어리석음이 박제된 공간이었다. 나는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몸을 돌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치욕의 장소를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회색빛 도시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정류장에 줄지어 서 있는 공항, 리무진 버스 중 아무거나 하나에 올라탔다. 행선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어디든 상관없었다. 나를 이 절망의 섬에서 실어다 주기만 한다면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한강의 은빛 물결,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숲,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동차의 행렬.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서울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른 세상의 풍경을 구경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의 일들이 끊임없이 되감아졌다. 어머니, 알아서 하셔야 할 거예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내 눈을 피하던 아들의 비겁한 얼굴,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짐스러워했을 것이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그들의 속내가 그의 죽음과 함께 봉인, 해제된 것뿐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그림을 팔았는지,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의 여행 경비를 쥐어주었는지, 그들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내 희생은 그저 이용하기 좋은 호의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노는 이내 깊은 슬픔으로 변했다. 배신감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그저 그 정도의 존재였다는 사실이었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품으려 했던 며느리에게 나는 언제든 버려도 좋은 낡고 불편한 가구 같은 존재였을 뿐이다. 나의 사랑, 나의 희생,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버스는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나를 내려놓았다.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다. 행복하게 웃는 연인들, 제잘거리며 뛰어가는 아이들,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걷는 젊은이들. 그들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채 짙은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종로의 번화가를 지나고 명동의 화려한 상점들을 스쳐 지났다.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상점들의 요란한 음악소리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한 음식점의 유리창 너머로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다. 문득 민석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편식이 심했던 아들에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온갖 재롱을 부렸던 나의 젊은 날. 그 아이가 자라. 이제는 제 어미를 공항에 버리고 제 가족과의 행복을 찾아 떠났다. 허수음이 나왔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가 아파왔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이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나를 덮쳐올 것만 같았다.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에 감각이 무뎌질 때쯤 나는 내가 낯익은 동네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삼청동이었다.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기와지붕들, 담벼락에 피어난 넝쿨장미. 이곳은 남편 지훈 씨와 내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동네였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했다. 손을 잡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미래를 꿈꿨다. 월급날이면 작은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와 나눠 먹으며 웃었고, 굳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처마 밑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우리의 모든 처음이, 가장 찬란했던 순간들이 이곳에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좁은 골목길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가 살았던 작은 한옥집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골목의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담벼락에 긁힌 자국, 달아빠진 낡은 대문, 길모퉁이의 작은 슈퍼마켓까지. 모든 것이 시간을 거슬러 나를 과거로 데려다 놓는 듯했다. 나는 한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 주저앉았다.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해가 저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기와지붕 위로 서서히 번져나갔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 강민석의 어머니, 고 강지훈의 아내. 내 이름 앞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제 남편은 떠났고 아들은 나를 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서연. 내 이름 석자가 이렇게 공허하고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불며 매달려야 할까? 아니면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해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위로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나의 실패한 인생을, 자식에게 버림받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싶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삼청동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추억과 버려진 현재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했다.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삼청동 골목길은 낮의 활기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고즈넉하고 조금은 쓸쓸한 얼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리의 통증도 허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걷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발걸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 가장 좁고 깊은 골목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훈 씨와 함께라면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을 그 길. 그의 손을 잡고 걸으면 세상의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골목의 어둠은 내 마음속 어둠과 뒤섞여 나를 집어삼킬 듯 깊어 보였다. 그때였다. 코끝에 익숙한 향기가 와 닿았다. 아주 옅지만 분명히 맡아본 적 있는 향기, 오래된 나무의 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피어오르는 은은한 차 향기였다. 나는 홀린 듯 그 향기를 따라 걸었다. 몇 걸음 옮기지 않아. 낡은 목조 대문 앞에 다다랐다. 대문 위에는 다원차 유엔이라고 쓰인 작은 현판이 달려 있었다. 다원. 지훈 씨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곳이었다. 서연아, 세상 시름 다 잊고 싶을 땐 다원에 가야 해. 거기 안 사장님이 내려주는 차 한 잔이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다니까.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나 마음이 복잡할 때면 을에 이곳을 찾곤 했다. 나는 한두 번 따라 나선 적이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이곳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망설였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남편의 가장 행복했던 공간에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서는 것이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만 같았다.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안에서 끼익 하고 문이 열렸다. 흰 모시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고 길게 기른 수염이 신선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다원의 주인이자 지훈 씨의 오랜 버신 안 사장님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이내 놀란 기색 없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십니다. 서연님. 어서 들어오시지요. 날이 찹니다. 마치 내가 오늘 이곳에 오기로 약속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 꾸밈없는 담담함이 오히려 내 얼어붙은 마음의 빗장을 살짝 열어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찻집 내부는 고요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오래된 목재 가구들이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묵직한 보이차 향이 감돌았고 작은 뜰에서는 대나무 물바디 시오시오도시가 탁 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깼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뇌가 이 문 밖에서는 멈춰버리는 듯한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안 사장님은 나를 가장 안쪽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지훈 씨가 늘 앉던 자리였다. 창밖으로는 작은 대나무 숲이 보이는 아늑한 구석 자리. 나는 푹신한 방석 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다기를 정갈하게 놓고 작은 활에 불을 피워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느리고 신중했다. 찻주전자를 드고 찻잔을 헹구고 차십을 넣고 첫물을 따라내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경건한 의식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 침묵과 정성 어린 몸짓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숙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윽고 맑은 옥색 찬물이 내 앞에 작은 찻잔에 채워졌다. 야생 녹차입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봄비 맞고 자란 첫 잎만 골라 덮은 것이지요. 향이 강하진 않지만 그윽한 단맛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공항에서부터 나를 옥죄던 그 지독한 한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한 첫맛 뒤로 거짓말처럼 은은한 단맛이 혀를 감돌았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차의 온기가 내내 얼어붙어 있던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그 순간이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에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한 번 터져 나온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소리내어 우는 요란한 통곡이 아니었다. 그저 눈물만이 내 안에 쌓여 있던 모든 서름과 분노, 비참함을 담은 채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안 사장님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내 잔에 다시 차를 채워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울어도 괜찮다고, 이곳에서는 마음껏 슬퍼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거의 잦아들었을 때 나는 띄엄띄엄 두서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 제주도행 편도 티켓, 모란 그림을 팔았던 일, 그리고 나를 버리고 떠난 아들 내외의 뒷모습까지. 이야기는 조각나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는 인내심을 갖고 내 모든 말을 들어주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도 않았다. 내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이가 알았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자네 아들놈들에게 화를 낸 게 아닐세. 자네에게, 당신 자신에게 그리 모질게 군 것에 대해 화를 냈을 걸세.
지훈이는 서연님, 당신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랐던 사람이니까 그 말에 나는 또다시 울컥했다. 그래, 그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는 언제나 내 편이었고 나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안 사장님은 조용히 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찻상 위에 가만히 밀어주었다. 마음이 준비되시면 이 사람을 찾아가 보시게. 내 조카딸인데 변호사라네. 아주 강단 있고 지혜로운 아이지. 아마 서연님 이야기에 누구보다 귀를 기울여 줄 걸세. 명함에는 변호사 김은주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흰색 명함이었다. 나는 그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아 있던 나에게 누군가가 내려준 동아줄과도 같았다. 고맙습니다. 나는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고마울 것 없네. 지훈이에게 내가 진 빚이 많으니 그저 작은 빚 하나 갚는 셈치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내 잔에 따뜻한 차를 채워주었다. 나는 조금 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찻잔을 들었다. 차의 온기는 여전했고 찻잔을 든 내 손에는 이제 작은 희망의 무게가 더해져 있었다.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 등대의 불빛이 보이는 듯했다. 다원을 나설 때 안 사장님은 내 손의 찻값 대신 따뜻한 꿀물 한 병을 쥐어주었다. 밤이 깊었으니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요. 그 따스한 배려에 나는 다시 한번 목이 메었다. 나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의 시선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삼청동의 밤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더 이상 나를 집어삼삼킬 듯한 어둠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내 앞길을 희미하게나마 비춰주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변호사의 명함이, 손에는 따뜻한 꿀물병이 들려 있었다. 아주 작고 미약했지만 분명한 희망의 증거들이었다. 나는 근처에 있는 작고 허름한 여관을 찾아 들어갔다. 하룻밤 묵을 방을 달라고 하자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주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행색이 꽤나 남루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호텔방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가려줄 4개의 벽뿐이었다. 방은 낡고 비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짐도 없이 텅 빈 몸으로 방 안에 들어섰다. 침대에 걸터 앉아 나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다. 변호사 김은주, 단정한 명조체로 쓰인 그 이름에서 나는 안 사장님이 말했던 강단 있고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을 어렴풋이 그려보았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일까? 내 삶의 주인은 원래 나였어야 했다. 아들의 어머니, 남편의 아내이기 이전에 나는 오서연이라는 온전한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 헌신의 끝이 이런 비참한 배신이라면 이제라도 내 이름을 되찾아야 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갔다. 분노와 슬픔, 후회와 미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동이 틀 무렵 기이하게도 내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명확한 결심 하나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차분한 목소리의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나는 김은주 변호사와의 상담을 예약했다. 가장 빠른 시간은 바로 오늘 오후였다. 약속 시간에 맞춰 찾아간 법률사무소는 서초동의 한적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화려한 명화 대신 힘찬 필체의 서예 작품과 담백한 수묵화가 걸려 있었다. 그 작품들을 보는 순간 나는 이곳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김은주 변호사였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다. 오서연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선생님께 말씀은 대강 전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전부 하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나는 지난 이틀간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다원에서처럼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이미 내 안의 모든 눈물은 어젯밤 삼청동 골목에 다 쏟아내고 온 뒤였다. 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깊은 공감을 담고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먼저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조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는 나에게 몇 가지 법률적인 질문을 던졌다. 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 관련 법규, 그리고 자녀의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성까지. 그녀의 질문은 명확했고 설명은 귀에 쏙쏙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전문성과 신뢰감에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아들 강민석과 며느리 윤채원에게 단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기부하고 싶으신 특정 단체나 분야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막연하게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대상까지는 정하지 못했다. 그때 내 시선이 그녀의 사무실 벽에 걸린 서예 작품에 머물렀다. 먹에 깊고 그윽한 향이 코끝으로 전해져 오는 듯한 힘찬 필체에 일일신 우일신 리리신 유리신이라는 글씨였다.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혼 전 나는 서예를 배웠었다. 아버지는 내가 글씨 쓰는 모습을 보며 우리 딸은 마음이 곧아서 글씨도 참 반듯하구나라며 칭찬하시곤 했다. 먹을 갈 때의 고요한 시간, 화선지 위로 붓끝이 스쳐 지나갈 때의 섬세한 감각,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충만한 기쁨.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에 쫓기면서 붓을 놓았다. 내 이름 오서연을 잊고 살았듯이 나의 기쁨이었던 서예도 잊고 살았던 것이다. 변호사님, 나는 입을 열었다. 혹시 노인들을 위한 예술, 특히 서예나 동양화 같은 것을 지원하는 재단이나 단체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처럼 나이가 들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분들이 붓 한 자루에 의지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내 말을 듣는 김 변호사의 눈이 부드럽게 빛났다. 네, 선생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생님의 뜻에 가장 잘 맞는 곳을 책임지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나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나 오서연은 나의 모든 재산을 노인 예술치료 지원 사업을 위해 기부한다. 한자 한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오서연. 내 손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는 이 순간. 내 이름 석자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묵직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며칠 전 공항에서 느꼈던 공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하고 단단한 무게였다.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하늘은 내가 들어갈 때보다 한결 맑아져 있었다. 거리의 소음도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복수심이나 승리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가벼움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강민석의 어머니나 고 강지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오롯이 오서연이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내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기 시작한 참이었다. 김은주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나는 내가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배신이 얼룩처럼 번져버린 상처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곳에 돌아가 다시 혼자가 될 자신이 없었다. 내 사정을 들은 김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 곳을 추천해 주었다. 은하수 마을이라는 이름의 시니어 타운이었다. 흔히 생각하는 요양원이나 양로원과는 다른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고급 주거 단지라고 했다. 그녀는 그곳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을 거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나는 김 변호사가 보내준 차를 타고 은하수 마을로 향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그곳은 이름처럼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잘 가꿔진 정원과 산책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유리창으로 된 커뮤니티 건물들이 마치 작은 휴양지처럼 보였다. 나에게 배정된 곳은 작은 원룸 형태의 아파트였다. 넓진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숲이 보인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나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전 집에서 내게 정말로 소중한 물건 몇 가지만 가져왔다. 지훈 씨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담긴 액자, 그가 즐겨 읽던 시집 몇 권, 그리고 모란 그림을 보관했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낡은 오동나무 상자. 그것이 내 새 삶의 시작과 함께하는 살림의 전부였다. 첫 며칠은 낯설고 어색했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종일 창밖만 바라보거나 가져온 시집을 의미 없이 넘기며 시간을 보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공동 식당으로 향했지만 다른 입주민들의 활기찬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밥만 먹고 돌아오곤 했다. 그들의 평온한 일상이 낯설었고 내 안의 상처가 그들의 평화를 깨뜨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단지 내 게시판을 무심코 보다가 서예 동호회 회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커뮤니티 센터 서예실에서 모인다는 내용이었다. 잊고 있던 단어, 서예.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화요일, 나는 큰 용기를 내어 서예 씨를 찾아갔다. 문을 열자 익숙한 먹향이 코끝을 스쳤다.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화선지 위에 붓을 놀리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아주 오래전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내 등장을 발견한 한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나에게 다가왔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새로 오셨나 봐요, 네.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잘 오셨어요. 서예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오래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럼 됐네. 여긴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붓을 잡으면 되는 곳이지. 자, 이리 와서 앉아요. 그녀의 따뜻한 환대에 나는 얼떨결에 빈자리에 앉았다. 내 앞에는 벼루와 먹, 붓과 화선지가 놓여 있었다. 수십 년 만에 만져보는 문방사우 웬팡시유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먹을 집어들고 벼루에 갈기 시작했다.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가득 짙은 묵향이 퍼져나갔다.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마음이 그 소리와 향기 속에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붓을 잡은 손은 처음엔 어색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내 내 몸은 오래전의 감각을 기억해냈다. 화선지 위에 첫 획을 긋는 순간 나는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붓끝을 따라 번져나가는 검은 먹물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풍경이었고 내 감정의 기록이었다. 나는 그날 2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씨를 썼다. 그날 이후 서예는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매일 오후 서예시를 찾았다. 때로는 옛 시인의 시구를 옮겨 적었고 때로는 그저 가로획과 세로획을 반복해서 그으며 마음을 다스렸다. 붓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나는 아들에 대한 원망도 내 처지에 대한 슬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 고요한 몰입의 시간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어느덧 은하수 마을에 온 지 1달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서예 동호회에서 몇몇 마음 맞는 벗들도 사귀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서로의 글씨를 보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소박한 교류 속에서 나는 잊고 있던 사람의 온기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정신이 맑아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그저 무언가를 쓰고 싶었다. 나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다. 민수여가 아들의 이름을 쓰는 순간 막혀있던 둑이 터진 것처럼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내가 아들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하지 않을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편지에 모든 것을 썼다. 공항에서 버려졌을 때의 참담했던 심정, 너희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모란 그림을 팔아야 했던 나의 어리석음, 그리고 너를 키우며 보냈던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던 깊은 절망감에 대해 나는 너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네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내 품에 안겨 울던 너의 작은 몸, 서툴게 쓴 편지에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라고 적었던 너의 삐뚤빼뚤한 글씨.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고. 너는 내 삶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다고 썼다. 그리고 물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너에게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네가 아내의 말 뒤에 숨어
내 눈을 피하던 그 순간, 너는 정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는지. 편지를 쓰는 동안 나는 여러 번 울었다. 눈물이 편지지를 적셨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행하는 마지막 장례식과도 같았다. 아들에 대한 미련,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상처받은 내 과거를 떠나보내는 의식. 편지의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를 원망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으려 한다. 나는 나, 오서연의 이름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너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나를 구해야만 했다. 부디 너희들끼리 행복하길 바란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밤새 쓴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방 한쪽에 놓아두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한때 모란 그림이 담겨 있던 그 상자 안에 나는 눈물과 회한으로 얼룩진 그 편지를 가만히 넣어두었다. 상자 뚜껑을 닫는 순간 나는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내 모든 상처와 슬픔이 그 상자 안에 봉인되는 듯했다. 이제 나는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하수 마을에서의 시간은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갔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나는 서예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찾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붓을 잡았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마음 맞는 벗들과 찻집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저녁이 되면 나는 내 작은 방 창가에 앉아 하루 동안 쓴 글씨들을 말없이 들여다보곤 했다. 더 이상 밤에 잠을 설치는 일도 악몽을 꾸는 일도 없었다. 마음속을 핥히던 분노와 슬픔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처럼 아물어갔다. 물론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나를 삼켜버리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찻잔 속에 있는 작은 물결 정도에 불과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 물결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너무나 평화로워서 나는 가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서예실에서 막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이름은 내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소리는 끈질기게 울리다가 끊어졌다. 잠시 후 다시 울렸다. 또 끊어졌다. 그렇게 10번이 넘게 전화가 오고 갔다. 나는 그저 소파에 앉아 마치 내 것이 아닌 양 울리고 있는 휴대폰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알림음이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도 떴다. 나는 긴 심호흡을 한 뒤 이메일 앱을 열었다. 발신인은 강민석. 제목은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였다. 나는 천천히 이메일을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 오늘 변호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저와의 상속 관계를 모두 정리하셨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반년 동안 어머니께 연락도 없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께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뒤통수를 치실 수가 있습니까? 공항에서의 일은 저희도 잘못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채원이도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어머니께 100번 사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자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다 어머니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선산 이센사는 안 됩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 계신 곳이고 우리 가문의 뿌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친척들 얼굴을 보고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조상님들 묘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입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저희가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아들, 민석 올림? 나는 이메일을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단 한 줄의 진심 어린 사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성찰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곤란한 처지에 대한 변명과 가문의 도리와 체면을 내세운 감정적인 협박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걱정했던 것이다. 옛날 같았으면 선산과 도리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압이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의 앞길을 막는 어미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어리석은 용서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그의 글에서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가 말하는 도리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려는 또 다른 명분에 불과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감정적인 인질이 되어줄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 삭제 버튼을 가만히 눌렀다. 아들의 이메일이, 그의 존재가 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예의 도구를 챙겼다. 그리고 다시 커뮤니티 센터의 서예실로 향했다. 서예실에는 아직 몇몇 벗들이 남아 조용히 붓을 놀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고갯짓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 평범한 일상이, 그 고요한 지지가 나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였다. 나는 가장 큰 화선지를 꺼내 바닥에 펼쳤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먹을 갈았다. 먹이 짙고 부드럽게 갈리자. 나는 가장 큰 붓을 집어들었다. 붓의 먹물을 듬뿍 적신 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내 마음속의 모든 풍경,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단숨에 써 내려갔다. 떠난 배는 새로운 바다를 만난다. 떠난 배는 새로운 바다를 만난다. 붓끝은 망설임 없이 화선지 위를 힘차게 나아갔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담은 필획들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완성했다. 그것은 나의 과거에 대한 작별 인사였고 나의 미래에 대한 선언이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내가 쓴 글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힘이 넘치는 글씨였다. 나는 그 글씨에서 마침내 자신의 바다를 찾아낸 한 척의 낡은 배를 보았다. 그 배는 바로 나, 오서연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예실 안은 따뜻한 저녁 햇살과 그윽한 묵향으로 가득했다. 벗들의 나지막한 담소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남은 인생이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항구에 홀로 남겨진 배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내 의지로 닻을 올리고 기꺼이 새로운 바다로 나온 자유로운 항해사였으니까. 그리고 나의 곁에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가장 따뜻한 등대가 되어주는 좋은 벗들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인생의 이 고요하고 충만한 저녁, 그것으로 충분했다.